자, 오늘은 현재 세간의 가장 핫한 이진숙 씨의 관상을 통해서 이분의 속마음의 실체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중학교 때 생활 기록 담임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있는데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차례 시정하였으나 수차례 시정하였으나 계속 지도 요망됨. 계속 지도 요망됨, 준법성이 없고 태만함. 아니 중학생이 준법성이 결여될 게 뭐 있어? 선생님이 오죽하면 저런 글을 썼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때 이런 말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앵간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다 봐줘요. 이렇게 안 써요. 나름 우호적으로 써주려고 그랬죠. 산만하다라든가 그래 얘기하지 준법성 결여라는 말 안 써요. 순화시켜서 쓴 말일 거예요.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진숙 후보자는 정말 불법이 일상화된 사람이라서 반사회적 성향이 있었다.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글을 쓴 것을 보면서 저는 선생님의 심리 상태가 영화 제목을 빌어서 나는 악마를 보았다? 나는 악마를 보았다? 이분이 사회성이 진짜로 없었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그 전에 먼저 사자성어로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고사성어로 말이죠.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을 자비와 연민의 마음, 즉 보리심으로써 보기에 주변에 부처님이나 보살님들만 보이고 또 그런 선한 분들만 어울립니다. 반면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기에 주변에 돼지들만 득실거리면서 욕심에 미쳐 살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또한 똥돼지는 똥돼지들끼리만 어울리는 법이고 더 세밀히 보면은 나아가 똥은 똥끼리만 모이는 법입니다. 단군 이래의 최악의 역적의 관상, 반골의 관상, 본명이 스키야마 아키로라고 하는 월삼명박 이명박보다도 훨씬 더 나라를 팔아먹을 거짓말쟁이의 관상인 윤이 그동안 임명한 사람 치고서 제대로 된 정상인이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그 정치검사를 등용해서 낙하산으로 꽂았고 M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를 장악하다시피 한 이유 현재 제정신인 곳이 그 사회가 단 한 군데도 없어 보입니다. 지마누라라고 하는 접대부 출신의 천안계집 주얼리 명신이와 전과 17범이라고 하는 아주 유치하고 진짜 머리가 아주 깡통과 같은 그런 표현법을 일관하며 자기가 대단히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최악의 어리석은 사이비 교주 천공, 그리고 한뚜껑, 지금 친일파 김태효와 정진석을 비롯해서 신진식, 장재원, 이상민, 김행, 임성근 사단장 등등 거의 다 친일과 극우주의를 주장하는 배부른 부르주아 출신들이 전부 다 윤이 임명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과거 윤이 검사 시절 때에 잡아 쳐놓은 범죄자들을 사면해서 자신들에게 충성하도록 그렇게 재등용하든가 아니면은 윤이나 주얼리 명신이처럼 보통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보통 그냥 일반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 이상을 저지른 자들을 등용하기 때문에 참 이 나라는 너무나도 심각한 거짓이 진실로서 포장하고 위장하는 위선적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비록 박정희 정부 때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온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로 이 정도의 미친 사이코패스와 같은 자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어리석은 이지기들이 자신들이 매우 현명하다라고 착각해서 박정희 향수에 빠져서 뽑은 그리고 국힘의 선동질과 바람잡이에 의해서 추대된 악랄한 정치 비리검찰 출신인 윤과 그리고 접대부 출신의 술집 작부 창리은 출신인 사기꾼 주얼리 명신이가 어지럽힌 이 암흑의 세상 속에서 현재 우리는 고통받고 또 그들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비굴하게 말이죠. 그리고 저는 윤에 의해서 원치 않게 자연스럽게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한 자들의 관상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우픈 심정입니다.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이진숙 씨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바로 수많은 언론인들, 방송인들, 기자들이 하나같이 뜯어말리듯이 결사반대하고 반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숙 씨는 이전에 김행을 훨씬 더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뻔뻔함과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은 거짓말, 그리고 오히려 상대를 대놓고 조롱하는 그 비웃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매너와 더불어 일본을 찬양하는 극우 사상으로 똘똘 뭉친 여자, 완전히 한쪽으로 삐딱하게 제대로 치우친 정신나간 미친 행위를 해온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발언은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검색되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언거하지 않겠습니다. 이진숙 씨는 자신의 사적인 용심으로 무분별하게 대놓고 법카 사용을 남발한 그 부분이 현재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과연 양심이 요만큼이라도 있느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사악하고 악랄하게 보여질 따름입니다. 정동영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진숙 씨의 과거 행적들을 살펴보면은 살펴봐서 만약에 이 여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아마 이진숙 씨는 충분히 독일의 요제프 게벨스와 같은 악인이 될 것만 같습니다. 게벨스가 누구일까요? 나치 히틀러의 가장 총애하던 신복이자 나치의 히틀러를 아주 드높인 자, 그리고 그 조력자이면서도 동시에 독일의 엘리트 출신으로서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등등 나치의 여러 가지 악랄한 악행들을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왔던 자가 바로 게벨스이기 때문입니다. 게벨스가 나치 히틀러를 계획하고 만든 것처럼 이진숙은 친일 극우 일본 간첩인 윤을 더욱더 악랄하게 떠받치고 아주 높이 드높이고자 그렇게 만들 조력자 역할을 할 것만 같습니다. 이진숙 씨는 양심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하고 비교가 됩니다. 특히 수도권 사람들에게 나베 나자위원이라고 대놓고 아베 오빠 친일 선양으로서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 나경원, 판사 남편을 두고서 자기 주변에 윤과 한뚜껑과 같은 서울대 비리검사 출신들의 인맥을 둬서 자기 자녀와 자신의 비리를 그동안 요리조리 수사 무마해 왔다라는 의혹이 매우 강했던 나경원이 이번 당대표 그 경선에서 한뚜껑에게 그 캐비넷에 의해서 제대로 두들겨 맞아서 나경원이 아주 개거품을 물었죠. 정말로 요리조리 수사 무마해 왔다라는 것이 한뚜껑의 입에서 그 캐비넷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여하튼 나경원은 이진숙 씨에 비하면은 아주 조금의 양심은 있었어야했는지 2년간 주유비를 5,800만 원이나 썼는데 그래도 그것을 티 안 내려고 여러 차례 나누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씨는 간이 배 밖으로 돌출됐는지 양심이란 전혀 없는 아주 무대뽀의 여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카로 6억 원이나 그걸 긁었다고 하네요. 무려 6억 원 말입니다. 최소는 1억 원 이상이라고 하고요. 종로의 모 주유소에서 법카로 주유비를 무려 한 번에 200만 원이나 썼다고 합니다. 200만 원. 덤프트럭도 만 딱 넣으면은 70만 원도 안 냅니다. 그렇다면은 이진숙 씨의 차는 탱크인가요? 아니면은 무슨 비행기인가요? 그리고 빵집에서도 말도 안 되는 몇십만 원의 거래와 새벽 4시에 파리바게트 법카 사용. 그래서 이진숙 씨를 현재 빵진숙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놀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을 접대를 위해서 썼다라는 발언이 많은 이들에게 비웃음을 샀다고 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접대 말이죠. 대전 MBC 사장이었을 적에는 3일에 한 번꼴로 서울 출장이었고, 대전 MBC의 결근을 할 때도 있었다라는 한 등 그 업무 태반의 모습도 밝혀져 있고요. 이쯤 되면은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서 아침마다 용산 청와대에 지각하는 윤과 너무나도 오버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진숙 씨가 저렇게 법카로 흥청망청 쓴 이유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부정적인 로비 짓거리라고 합니다. 이진숙 씨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깜빵에 들어가서 콩밥을 한 10년 이상 먹어야 할 여자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진숙 씨는 이전 대구시장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진숙 씨는 처음에 윤석열 대선 캠프에 들어갔다가 장제연 의원에게 잘렸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같은 국힘들이 봐도 너무나도 극우적이고 너무나도 셌다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진숙을 들여오는 것이 같은 국힘 인사들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정도로 문제적인 여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윤 정부도 노골적인 친일, 극우 세력들인데 그보다도 훨씬 더 극우적인 사람이 바로 이진숙이라는 것이죠. 이진숙 씨의 현재 모습은 성형 후의 얼굴인지 아니면 진하게 메이크업을 한 얼굴인지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과거의 모습의 그 사진들을 좀 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평범한 여자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이죠. 좋게 이야기하면은 사회적인 활동력에서 정말로 왕성한 활동을 보일 사회적 여성의 관상이고 남성적인 얼굴의 관상이지만 명예와 관직에 대단히 집착이 많은 삿된 마음에 매우 심각한 고집쟁이자 삐뚤어진 마음의 이기주의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열린 청문회에서 이진숙 씨는 실실 비웃으며 쪼개는 모습. 청문회장 사람들은 다들 뒷목 잡고서 기절 초풍 중인데 이 여자가 재밌지? 라면서 그렇게 재밌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염장 지르는 저딴 행위는 윤과 동일한 사이코패스나 다름없는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진숙 씨의 관상의 특징 중 장점은요. 왕성한 사회활동적인 여성의 특징이 뚜렷한 남성형 관상인 반면에 단점은 가정적인 면이 부족한 일적 중독에 가까운 관상. 관직과 명예에 대한 탐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집념과 집착으로 이어지는 사람. 기본 상식과 감성이 무뎌서 독하면서도 반고래 기질까지 갖춘 삐딱한 마음과 생각의 고집불통 이기주의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음흉한 관상이고요. 이 부분은 이진숙 씨의 눈과 광대뼈 그리고 턱에서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진숙 씨는 피부가 원래 하얀 톤이 아닌 약간 갈색 톤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자의 피부는 말이죠. 권력이라는 그런 광고 카피까지 있을 정도로 여자의 피부는 심성과 타고난 그 복과 귀격의 수준을 보여주는 품격의 바로미터입니다. 극우 성향의 거짓말과 지나친 이기적 행보를 보여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이진숙 씨는 그 속마음과 품격 자체가 결코 높은 여자가 아닙니다. 관직에 대한 욕심과 오직 나만의 이기심에 집착하면서 남이여 어찌됐든 말든 내가 알바라는 식을 넘어서 남을 하나의 이용의 도구로서 자신의 사리사욕에 아무런 그런 사람들과의 공감대와 이 감정의 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악바리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진숙 씨는 오늘 가까운 전생에 욕심이 지나쳐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배신자의 남자이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물론 피부가 무조건 하얘야만이 귀격인 법은 아닙니다. 간혹 피부톤이 까무잡잡하더라도 귀격인 품격을 보이는 수준 높은 여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피부의 윤기가 맑고 밝아야 합니다. 타고난 피부톤이 하얗지 않더라도 그 윤기가 맑고 밝은 여성들은 단연 귀격입니다. 반면에 진흙처럼 윤기가 없이 탁한 톤이 띠는 여자는요. 운때가 좋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재의 그 표상입니다. 타고난 하얀 피부에 기미, 주근깨, 점, 사마귀, 곰보, 흉터, 상처 등이 없는 상태에서 그 윤기마저 맑고 밝다면은 이런 여자는 정말로 최고의 귀격인
여자로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현재 청문회에서는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이 단발머리 스타일과 흰색 피부톤의 화장과 메이크업을 하고서 보다 여성스러움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나왔는데, 이 여자의 성형적 모습은 솔직히 여자라고 하기에는 여성답지 않는 남성적인 스타일이면서 또한 억센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솔직히 못생겼어요. 남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얻기가, 인기를 얻기가 어려운 여성으로서 매력이 거의 없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노안의 얼굴을 띠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더더욱 매력이 없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나이 대비 늙어 보이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50세 이후부터, 특히 60 환갑 이후부터 여자분들이 자기의 모습이 어려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보톡스하고 주름 피며 성형하는 이런 행위들, 제가 한 3년 전에 관상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연의 순환과 흐름의 법칙을 역행하는 어리석은 행위로서 관상학에서는 이렇게 노인이 어려 보이도록 하는 행위들은요, 자신의 운을 깎아먹고 온갖 추문이나 구설수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원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주얼리 명신이 지금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60대 초반인 이진숙 씨 모두 본래 그 심성이 악하고 못되고 삐뚤어진 심성인데,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어려 보이도록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면은 이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선하지 못한 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서 잠깐은 인기와 그 명예와 뭐 돈을 얻더라도 그것은 절대 오래 못 가고, 이것이 오히려 악한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돼서 이 사람들의 못된 심성이 더더욱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결코 좋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명박 씨도 박근혜 씨도 가수 현미 등등 이렇게 노인 60대에 들어서 자신의 나이를 어려 보이게끔 한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운을 깎아먹어서 말년에 갈수록 구설과 그 추문과 형사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운의 추락을 경험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타고난 피부의 상태는요, 선천적인 자신의 복의 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은 결국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거나 부처님이 가피로서 내려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바른 철학과 그리고 십선행을 통해서 복덕과 지혜를 나날이 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피부도 자연스럽게 1억 원의 그 피부 미용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장기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여튼 이진숙 씨는 결코 품격이 높은 여자가 아님이 이 피부에서 그리고 얼굴 외형 스타일에서도 이렇게 드러나 보입니다. 눈썹과 눈 사이가 그 높이가 높죠. 눈썹이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눈과 눈썹 사이 부위를 전태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썹이 눈보다도 위로 많이 높이 상승해서 올라간 이런 눈썹을 궁명성이라고 합니다. 이진숙 씨는 전태궁이 높은 것으로 봐서 자신의 이름이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세상에 높이 드러나 있는 그런 타고난 명을 지닌 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진숙 씨는 이마가 수직으로 서 있는데요. 즉 남성적인 이마를 가지고 있는 사회활동적인 여자인 만큼 높은 관직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남다르고 여성적인 감성적 생각이 아닌 남성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여자라고 보여집니다. 90년대 초 MBC 제작 중에 91년 걸프전에서 국내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로서 전쟁 현장을 취재해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진숙 씨의 나이가 만 29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궁에 해당되는 나이는요,
저 눈썹에 해당되는 나이는 31세서부터 34세까지니까 걸프전 91년 다음 해부터 이진숙 씨는 많은 명성과 인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세상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여자인데 마음이 그 근본 심성이 좋지 못해서 그것이 오히려 추문으로 번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현재 청문회의 모습에서는 화장 때문인지 성형 때문인지 메이크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눈두덩이 위아래가 과거 사진보다는 많이 좁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간이 넓죠. 학식과 지식에 대한 밝은 해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씨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관상적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저 삼배간의 눈, 긴 눈,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저 눈인데 특히 삼배간의 긴 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이 이진숙 씨의 눈은 사람들에게 결코 선하다거나 또는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없게끔 하는 삼배간의 눈입니다. 삼배간의 눈은 관상학에서 매우 꺼리는 좋지 않은 눈으로 보여지는데 심성이 아주 독하거나 호전적이면서도 난폭하고 또한 집요하면서도 절대로 누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탐욕심, 야욕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눈의 아래쪽에 흰 자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이 악독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형벌을 받는 과보를 치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팔자가 드셉니다. 참고로 삼배간 중에서는 귀격인 사람들에 있어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방시혁 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옆으로 길게 생기거나 또는 길상의 눈에서 삼배간의 눈이 그러하죠. 그런데 어릴 적부터 삼배간을 띠는 자들, 그러니까 주얼리 명신이의 옛날 학창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진처럼 이런 삼배간을 일찍이 띠는 자의 특징은요, 타고난 성품 자체가 결코 선하지 않는 특징으로 그 아주 집요한 야욕으로서 그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를 반드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권력에 대한 욕망과 그 집착의 투쟁심까지 대단한 그 여자의 관상. 삼배간을 지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호전적이고 전투적입니다. 절대로 남한테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삼배간이 두드러진 사람들은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사고를 반드시 치기에, 그래서 형살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씨는 과거에는요, 이 쌍꺼풀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는 감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적인 면에서는 맺고 끊는 확고한 면을 보여주지만은 가정적이거나 여성으로서는 매력이 많이 부족한 여자. 그리고 이진숙 씨는 평소 눈이 좌우로 깁니다. 쌍꺼풀이 없는 눈에 좌우로 긴 눈을 가졌다면은 감정이 무딘 여자, 단순한 사고를 가진 여자,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여자, 자신의 생각을 어필할 때에 그것이 세련되게 느껴지지 않고 둔탁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덕을 쌓기에는 다소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여자라고 보여집니다. 자, 툭 튀어나온 광대뼈, 주변 그런 이 태양이나 또는 조도, 그 조명 조도에 의해서 그림자가 들이어 크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광대가 아주 두드러진 건 아니지만, 아주 심하게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두드러진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광대가 오른쪽보다도 살짝 발달되어 보입니다. 만약 이보다도 더 큰 광대를 보인다면 이진숙 씨는 분명 이혼을 최소 한 번이나 두 번 이상은 했을 것입니다. 여자의 광대가 두드러지면요, 이는 양기가 매우 센 여자이기에 남자와의 궁합과 대화와 소통이 결코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주변 남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남편과 심지어 시어머니와 남편 집안까지도 이겨먹으려고 들이대는 기가 센 성향을 강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상학의 고서에서는 그 광대뼈가 심한 여자는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하는 과부팔자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은 남편이 있다라고 검색되는데, 이런 광대를 가진 여자는 남편과의 금술이 좋다라고 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 광대가 여성을 상징하는 오른쪽 부분보다도 좀 더 두드러져 보인다는 점과, 그리고 다행히도 이진숙 씨는 귀가 뒤집힌 귀가 아닌 것 같기에 이진숙 씨의 남편은 이진숙 씨보다도 강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는 강한 면을 보이더라도 남편 앞에서는 그 강한 면을 조금 누그러뜨려서 가정생활을 이어가도록 노력하는 여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이진숙 씨는 광대를 보더라도 기계와 뚝심이 있는 사회적인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90년대 초 걸프전 때 국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중동까지 날아가 취재를 한 활동력을 왕성히 보여줬던 것이죠. 보통 전쟁터에서는요, 총알 소리뿐만 아니라 고폭탄 소리 그 이상의 그 충격파가 여기저기 들리기에 인간의 그 공포와 두려움을 훨씬 더 뛰어넘는 환경과 심리전이 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외상 진단이라고 하나요? 전쟁 후유증 있죠? 그것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포탄 소리 정말로 남자들이 들어도 가슴이 아주 덜컹 내려앉고 큰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소리인데, 그러한 전쟁의 현장, 자신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서 남자도 하기 힘든 그런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여자가 직접 그 안에 중심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당시의 걸프전을 생생하게 국내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업적은 일반 남자들도 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당시 후대의 많은 기자들과 사회 진출, 특히 기자 진출을 꿈꾸는 많은 여성들에게 큰 희망과 그 모델과 길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진숙 씨입니다. 저 광대의 힘만으로도 이진숙 씨는 그 누구에게 절대로 지는 여자가 아니고 역경을 강하게 돌파해낼 수 있는 강한 그 뚝심과 기계가 있는 여자입니다. 해서 현재 청문회에서 이 여자는 계속 거짓말을 뻔뻔하게 우겨대면서 뻗팅기는 중인데,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아주 뒷목 잡고서 이 여자의 너무나도 뻔뻔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비웃는 그런 행위에 어처구니 없어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죠. 참고로 기자 출신들은요, 기가 센 여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사나 사수들에게 그렇게 기가 세도록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욕설까지도 교육받는다고 하죠. 취재 현장에서 거친 남자들의 그 욕설과, 그리고 힘이 세고 그리고 자신이 불리하고 걸프전처럼 자신의 생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에서도 기자의 사명을 가지고서 그 현장과 부딪히고 또 현장 중심에서 바로 서서 그 진실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의 그 두려움을 강하게 견뎌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수들이 엄청나게 단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빡세게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은 기자로서의 강한 사명과 뚝심 및 의지가 강한 여자들, 그런 여자들만 이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기자로서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MBC에서 제일 유명한 여기자는 걸프전을 취재한 이진숙 씨 외에도 93년도 지조파 사건과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취재했던 현재 윤회 뻐꾸기로서 활동하다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는 김은혜 씨가 있습니다. 임전무태, 남에게 밀리지 않는 강한 투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씨의 턱을 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이 얇은데 턱이 사각턱에 가깝습니다. 이진숙 씨의 뒷모습에서 그 이진숙 씨의 턱을 본다면요, 아마 저 얇은 목 좌우로 시골 부위, 그러니까 이 뒷덜미 부위 말이죠. 이 부분이 턱이 목 좌우로 이렇게 삐져나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골은 좌우의 어금니뼈 부위의 턱 부분을 말합니다. 이는 반고래 관상의 특징 중 전형적이면서 대표적인 관상으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단체나 사회 조직사회에서 분열과 문제를 항상 일으키는 상이고, 그래서 이진숙 씨가 국내 첫 여성 전문 기자로서 활동을 통해서 MBC와 개인 위상을 높인 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자이자 이상한 여자라고 비난과 질타를 받는 운명을 타고난 여자가 바로 타고난 이유가 바로 저 시골이 발달된 턱에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이진숙 씨는 배신의 상, 반골의 관상이라는 것이죠. 반골의 상이란 무엇인가? 반골이란 한자의 뜻은요, 거꾸로 솟아있는 뼈를 말하는데요. 세상의 순리나 명령, 권력 따위에 순수히 따르지 않고 어느 순간에 자신의 힘이 축적되어 기세등등해진다면은 윗사람을 언제 끌어서 내릴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노려보다가 어느 특정 시점에 가서는 윗사람에게 반항하고 배신하여서 조직과 단체와 사회에 분열과 소음과 논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 조직을 와해하고 빠그러뜨릴 수 있는 그 경영과 그 인사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가 바로 반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삼국지 연의에서, 정사가 아닌 연의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총나라 재상 제갈공명, 즉 제갈량이 어느 날 큰 공을 세워서 유비 진영에 합류하려 했던 위연이라고 하는 장수를 알아보고서 미래에 유비의 국가와 조직을 배신할 수 있는 나쁜 일을 분명히 저지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이 유연을 죽여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알렸죠. 그런데 유비는 제갈량을 만류합니다. 후에 제갈량이 죽은 뒤 위연은 배신을 일으키고 반란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이 생전에 이를 미리 대비해서 계책을 준비했는데 그 덕분에 위연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삼국시대 총나라에는 실제로 위연이란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위연은 병사를 잘 기르고 용감하면서 장군으로서 재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 됨됨이 근본이 좋지 않아서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즉 덕행이 나빠서 자기 스스로의 복을 깎아먹는 어리석은 사람이자 타고난 심성 자체가 후천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비는 이 위연의 공적인 부분의 능력을 높이 사서 벼슬을 주었는데 제갈량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위연의 뒷덜미뼈가 거꾸로 튀어나와서 목 좌우로 삐져나온 것을 제갈량은 이를 보고서 위연이 나중에 반골,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반골의 상인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서 훗날에 위연이 반역할 것을 미리 예지하고 생각해서 대비했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유비도 죽고 제갈량도 죽어서 없게 되었을 적에 어느 날 밤에 위연은 자기 머리에 뿔 2개가 거꾸로 나와 있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직이라고 하는 이름의 부하를 불러서 꿈풀이를 부탁했는데 기린의 머리에도 뿔이 있고 청룡의 머리에도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뱀이 용으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갈 징조라고 봅니다. 매우 보기 드문 길몽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조직은 위연을 통해서 소위 쿠데타의 성공적 가능성이 있고 또 자신이 위연의 줄을 타면은 아주 높은 성장과 권세를 누리겠다 싶어서 있는지 그렇게 위연이 듣기 좋은 그런 꿈풀이를 했는데 이를 들은 위연은 조직의 말에 반란 쿠데타의 길상조다 싶어서 결국 반란과 역모를 꾀했죠. 하지만 이미 제갈량은 생전에 그의 반란을 예상하고서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은 탓에 위연은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결국 붙잡혔고 자신뿐만 아니라 삼족이 멸하는 화를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족이 멸했다라는 것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요,
쿠데타를 일으킨 그 반고래상은 바로 그 처형당하거나 능지처참당하거나 아니면은 효형을 당해서 그의 목이 광화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밀접한 그런 중심 지역에 높이 그 목을 달아서 대역죄인이라는 수치와 망신을 주게 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하고, 그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은 전부 다 다른 집안의 노비로 전락돼서, 심지어 영의정과 같은 이런 최고의 권력, 최고의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조차도 바로 아주 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노비로서 그렇게 완전히 화를 미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삼족이 멸하는 그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튼 삼족이 멸하는 화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사에는 없는 삼국지 연의에서의 이야기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제갈량처럼 사람이나 상황을 미리 알아보고서 정확히 판단해 훗날의 어려움에 미리 유비무한 대비할 수 있는 지혜 처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요. 다른 하나는 반항적 기질, 남들과 적대시하는 성품의 그 좋지 못한 반고래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결국 조직과 단체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자기 자신도 그 업보를 고통과 괴로움으로써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현명하지 못한 그 무지함과 이상주의적 판단에 의해서, 비현실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현재 윤과 이 윤을 조종하는 율락 접대부 출신의 가족사기단 출신의 천안계집 주얼이와, 그리고 이들을 열심히 그 아부하면서 치켜 세우고 딸랑딸랑거리면서 알랑방구 끼고 있는 내시 환관 집단인 친일 국힘과 친일 카르텔과 친일 검찰이 무소불위 수사에 의해 현재 우리는 일반 서민들은 매우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게 더럽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원을 윤, 그리고 유비를 문재인으로 비유하면 참으로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삼국지 연의에서는 위원이 쿠데타에 실패하지만, 영모에 실패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윤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이 지경 이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비와 문재인의 완벽히 다른 점 중 하나는요, 유비는 제갈량과 같은 아주 훌륭한 아랫사람들을 두는 인복이 출중한 사람인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내부 분열을 심각하게 일으켰던 이낙지 이낙연과, 그리고 밖으로는 반고래 윤을 두어서 진보의 몰락과 파멸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등용한 거의 많은 인사들이 전부 무능했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경제 문제와 특히 부동산에서 완전히 대실패하여 반고래 상인 윤과 그리고 아주 치밀하고 얍삽한 국힘의 선거 전략에 참패를 당해서 정권을 무능하게 빼앗겼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반고래 관상하면은 더더없이 윤의 관상이 전형적인 악독한 반고래 관상입니다. 뒤로 심하게 깎인 듯 넘어진 저 이마가 바로 그 표상인데, 이런 특징에 볼 부위, 광대 부위의 볼 부위까지 거기에 점이 있는데, 이는 반고래 상에 더더욱 불을 지피는 마음을 가진 아웃사이더적인 마음, 좀 편향적인 마음, 치우쳐진 잘못된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반고래 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그 관상서 중 하나인 마해상법이라고 하는 고서에서는 이 사각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참고로 이진숙 씨는 사각턱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각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그 사각턱에 대해서 고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집념과 집착이 매우 강하고 욕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성이 무디고 자신의 희로애락을 잘 나타내지 않으며 일하는 데 많은 정신을 쏟는 면이 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남녀 간의 애정 표시가 또는 기교가 단순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여성으로서의 애교나 부드러운 감성이 무뎌서 무심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더라도 이진숙 씨의 광대뼈 관상과 더불어 남편과의 애정 관계가 좋은 금술이 아닐 것이 더욱더 예상되는데, 이 부분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광대뼈와 그리고 삼배간의 내용 중 일부와 중복이 되죠. 그만큼 해당 그 내용이 이 여자의 뿌리 깊게 안 좋게 깊이 생각으로 뻗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씨의 턱관상이 완전히 사각턱이다라고 가정한다면요, 이는 완벽한 반고래 관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최소 2배 이상의 사회적 문란과 조직 분열을 일으킬 것인데, 만약에 완벽한 사각턱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진숙 씨는 괴벨스의 환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고래상은 조직사회에서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징, 오히려 조직사회의 그 매출을 떨어뜨리고 사내 인사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갈등과 괴로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특징이 있기에 회사의 CEO들이나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서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은 절대로 반고래 관상을 미리 이렇게 알아두어서 이런 인연을 미리 거르시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고래상을 가진 사람들은 큰 조직에서 자신의 생각이 자칫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일 수 있음을 자각하고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자신이 직접 사업자를 내고서 1인 사업이나 프리랜서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그 복덕을 원만히 쌓을 수 있고 원만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입과 그 말할 때 보여지는 이 아랫 잇몸과 아랫 치아, 입이 큰 여자들은요 보통 대단히 사회적이고 활동적인 여자들이 많고, 그리고 집안을 책임지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에 아랫 잇몸과 아랫 치아가 크게 보인다는 특징도 있고요. 옛 관상 고서에서는 아랫 치아와 특히 아랫 잇몸이 보인 사람들은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 마음이 음흉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했고, 그리고 뒤끝이 강해서 좋던 싫던 말던 받은 만큼은 반드시 기브앤테이크로 돌려줘야 하는 집요함까지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살짝 늘어져 처진 저 볼살도 주목해야 됩니다. 심술이 대단한 여자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우리는 이전 안철수 관상에서도 이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상서에서는 이런 상에 대해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상이다라고 했죠.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고집불통은 반드시 10가지의 나쁜 업, 즉 10불선업을 쌓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것이 나중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대인관계를 나쁘게 해서 결국 그 업보를 자업자득으로 치러야 하는 인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볼의 여자는 중년 이후 혈액순환 계통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니 평소에 혈액순환, 그 혈액 건강 이 진단 자주 받으시기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평소에 욕심을 줄이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양보하며 덕을 쌓을 수 있는 대인관계의 미덕을 키워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처진 볼살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상호 의존과 상대적인 상호 의존 관계와 비교하는 상호 의존 관계, 그리고 인연 과보, 인과응보의 원인과 결과의 연기적인 삶, 이 두 가지의 연기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남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남이 불행한 것이 곧 내가 불행한 이러한 연기적인 지혜의 이치의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직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나라는 이기심과 인색함으로 더더욱 굳혀지게 되어서 이것이 아상이라고 하는 인생의 크나큰 장애와 고통을 스스로 만들게 되는 원인의 작용으로 일어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아상이 다음 생에까지도 이어져서 현생보다도 더욱더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진숙 씨의 관상을 통해 일반적으로 분석하기 쉽지 않은 이분의 본성과 기질의 특징, 이분의 속마음의 깊은 그 카르마에 대해서 관상학적으로 비교, 접근, 분석해 봤습니다. 다시 요약드리자면 이진숙 씨의 관상의 특징의 장점, 왕성한 사회활동적인 여성의 특징이 뚜렷한 관상이다라는 것. 반면에 단점은 가정적인 면이 부족한 그 일적 중독에 가까운 관상. 관직과 명예에 대한 욕심에 집념과 집착이 매우 강하고 기본 상식과 감성이 무디면서 독하면서도 반굴의 기질이 있는 잘못된 생각에 고집불통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진숙 씨의 눈과 광대뼈 그리고 턱 부위에서 잘 드러나 있다는 것.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삶에 있어서 복덕과 지혜를 키우고 지혜의 눈을 뜰 수 있게끔 하는 채널을 하나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이 이어지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김건희 씨의 문자로 보는 이 여자의 그 수준, 지적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을 것입니다.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